어언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세월 동안 정숙은 그림자처럼 살았다. 자기 주장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들 뿐이었다. 27살에 시집와 병약한 시어머니 수발을 들기 시작한 이후 그녀의 삶은 오직 시어머니의 병상과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남편 민수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하녀 부리듯 무시하고 구박하기 일쑤였다. 쯧쯧, 저 손발 느린 것 좀 봐라. 밥상 차리는데 한나절이냐. 민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정숙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시어머니 역시 정숙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다. 애야, 물은 왜 이리 식었냐? 병간호는 영솜씨가 없어. 내가 이러다 죽겠다. 불평과 불만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정숙은 그래도 묵묵히 곁을 지켰다. 밥을 먹어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먹고 정숙은 나중에 혼자 먹었다. 밥을 한 상에서 같이 먹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이 챙겼기 때문에 함께 식탁에 앉았었다. 아들이 유학을 떠나자 은연중에 밥상을 따로 차리게 되었다. 외식을 나가도 시어머니와 남편만 나갔고 정숙은 집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그 모든 게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체념하고 살았다. 자식 하나 키워 유학 보낸 것 이외에 오직 시어머니와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그녀의 인생은 온통 그들의 불만과 질책, 구박으로 채워져 있었다. 시어머니 병간호는 쉽지 않았다. 성격이 변덕꾸러기에 욱하는 성미까지 가지고 있었다. 수시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똥기저귀를 바로 치우지 않는다고 타박을 했다. 본인이 잠을 자면서 싸버린 똥을 어떻게 며느리가 빨리 알 수 있겠나. 그런 경우에는 정숙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조금이라도 싫은 눈치가 보인다 싶으면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시어머니는 밥 시간도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밥 굶긴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게 다반사로 하루 1시간도 자기 시간을 갖질 못하는 정숙이었다. 퇴근 후 남편이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주기만 해도 정숙이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엄마 지저귀를 갈아줘 본 일이 없는 인간이었다. 하다못해 자기 자빠져 자고 일어난 침대보 하나 정리하는 게 없었다. 정리는 고사하고 어지럽히지 않으면 그게 다행이었다. 밥을 먹고 자기 몸뚱아리가 쏙 빠져나가는 인간이었다.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쩔어 사는 사람이었다. 아내의 부탁을 제대로 들어줘 본 일이 없었다. 말끝마다 멍청한 것 데리고 산다거나 갑갑한 여자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화가 나면 할 말 못할 말 아무 막말이나 마구 던진다. 그러고도 나중에 일말의 후회 같은 것도 없는 인간이었다. 정숙은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해서 저녁 12시 반쯤 잠자리에 든다. 정숙이 자유로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다. 그나마 그것도 시어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호출 소리에 깨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아내에게 선물은커녕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다. 모자가 정숙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인간들 같았다. 전생에 무슨 악연이 많았던지 앙숙지간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살고 있는가는 의아스럽기만 했다. 그것은 정숙도 잘 모른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하반신 불수가 되기 전에는 아들 하나 있는 것 키우는데 전념했다. 그러다 아들이 골프 유학을 가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쓰러져 마비가 온 것이었다. 그 집안에 시집온 이래도 정숙은 거의 하인이나 다름없었다. 하인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도망을 쳤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대충 알고 있는 정숙의 친구들은 정숙의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를 해줄 수 있었다. 정숙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혼자 커왔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 굶주린 사람이었다. 결혼 초기에 정숙은 시부모를 모시는 걸 대환영을 했다. 시어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녔었다. 그런데 그런 시부모 봉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정숙은 하이니아의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 물론 정숙도 인간인데 왜 무덤 같은 집구석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겠나. 수도 없이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결심뿐이었다. 막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겁이 났던 것이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그리고 집안일에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서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혼자 일어설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시모나 남편의 구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의 손마디는 굵고 단단했다. 억세고 거칠었다. 만져보면 무술 단련자 같은 손을 가지고 살았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가끔씩 정숙의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을 하루빨리 만나보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었다. 그렇지만 아들도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와는 멀어져 갔다. 그래서 정숙이 세상에 비빌 언덕은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정숙이 몇 년 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하여 2시간 정도 집을 비워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어떤 모임이냐? 시어머니 병수발 드는 며느리를 오라가라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들이냐? 그년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냐? 어머니, 제가 그동안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 늙어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그것마저 역정을 내시면 제가 밖에서 인간 취급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 대접? 네가 지금 이 시어머니를 진실되게 인간 대접했다고 생각하니?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모셨어요. 막말로 요즘 이런 일을 하는 며느리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네 남편한테 얘기를 하마.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지금 네가 나를 겁박하는 거냐?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말 돌려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 제가 나갔다 올 때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가지고 올게요. 2시간이면 돼요. 요 앞 커피숍이에요. 친구들이 내 사정 봐주느라 가까운 데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받았다. 그게 결혼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친구들은 환호성을 쳤고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 친구들 중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정숙이는 어디 가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남편을 너무 잘못 만났어. 일반적인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비해서도 정숙의 시집살이는 도가 지나쳐 인간적으로 안 됐어.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집에서도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았다. 어쨌든 그날은 특히나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심술이 이어져 심신을 고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민수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는 민수의 팔짱을 끼고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여기 살 거야. 여자는 도희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다. 도희는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마치 제 집인 양 행동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도희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네. 25년간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다. 정숙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외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숙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따졌다. 정식 부인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를 들여요?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는 거야. 뭐 어렵나?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군요. 그에 대한 대가를 당신은 혹독하게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각오를 해. 이미 각오하고 있어. 그래봤자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봐. 말리지 않을게. 한심한 인간 같으니. 도희라는 여자가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정숙의 삶은 더 지옥이 되었다. 도희는 대놓고 정숙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 밖에 나가서는 헐뜯고 저주하기까지 했다. 아줌마, 왜 이렇게 느려요? 이 집은 원래 하녀가 있는 집인가? 시어머니는 도희의 편을 들며 정숙을 더욱 닥달했다. 정숙아, 도혜 좀 본받아라. 넌 왜 그리 굼뜨니? 민수는 아예 정숙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식탁에서는 늘 민수와 도희, 시어머니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숙은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홀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민수와 시어머니, 도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정숙의 이혼을 논하고 있었다. 정숙이하고는 이제 그만해야지. 도희하고 결혼할 거야.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진작 그러라고 했잖니. 도희 역시 신이 난 듯 깔깔거렸다. 어머님, 저 이제 새댁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5년 넘게 짓눌렸던 분노와 서러움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정숙의 분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분노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정숙은 다짐했다. 정숙은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를 듣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숙 역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25년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쳐온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다. 정숙은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혼 소송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봤다. 하나하나 법률 용어를 해석해가면서 차근하게 개념 파악을 해나갔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 이혼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민수는 사업가였고 분명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민수의 서류와 컴퓨터를 뒤지고 그가 자주 가던 은행들을 찾아다녔다. 시어머니나 민수는 정숙이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감시나 견제가 전혀 없었기에 정숙은 더 철저히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그녀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민수는 몇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숨겨놓고 있었다. 아주 교묘하지도 않았다. 급하게 추진하는 게 허술했다. 민수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너무 하찮게 생각했다. 바보처럼 자기 옆에서 시키는 일이나 할 줄 아는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었는지 민수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과 채권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꽁꽁 숨겨져 있었다. 도희라는 여자가 괜히 유부남을 좋아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도희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다. 그것을 정숙은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모으고 정리했다. 25년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며 얻은 유일한 능력은 바로 인내와 치밀함이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치밀함이 지금 그녀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인 척했다. 민수와 시어머니, 도희는 정숙이 자신들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들은 정숙이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했다. 그 며칠 동안 추가로 더 보완할 자료 등을 찾아내고 향후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정숙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거부했다. 당장 똥기저귀를 치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수는 요양보호사를 불렀다. 도희는 기저귀 소리만 해도 도망갈 태도였다. 그 여자는 돈만 밝히고 들어온 여자였다. 시어머니 병수발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소리였다. 남편은 쌍욕을 해대며 정숙을 나무랐다. 네가 어머니 병수발을 거부한다면 이 집에서 살 가치가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라요? 어차피 나하고 이혼하려고 작정했잖아. 새삼스런 말도 아니네요. 정숙은 간단히 짐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왔다. 막상 나오고 보니 갈 데가 없었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친구는 깜짝 놀랬다. 전화 한 번 하기 힘든 애가 전화를 했다는 건 뭔 일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정수가 무슨 일이니? 너 싸웠어? 나 집 나왔어. 갈 데가 없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작은 방에서 나하고 자면 되겠다. 늙어가면서 이젠 집까지 쫓아내냐? 네 시모나 남편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 정숙은 울면서 얘기를 간단히 했다.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과 자신과 이혼을 계획하고 있더라는 말, 그래서 자신이 병수발을 거절해서 쫓겨난 사정을 설명했다. 그랬구나. 더 잘 된 거야. 이번 기회에 깨끗이 갈라서거나 단단히 혼쭐을 내던가 해. 나도 이젠 같이 못 살겠어. 내가 아는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을 해보자. 이대로 당하면 안 되지. 고마워. 그래도 친구가 제일이구나. 다 늙어 누구 하나 기댈 언덕이 없는 너도 참 불쌍하다. 변호사와 상담한 정숙은 자신감을 가졌다. 전업주부라 재산 형성에 그렇게 큰 인정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온 정숙은 겁이 났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나 시모로부터 그동안 어떻게 당해왔는지 연도별로 잘 정리할 것도 필요하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이혼에 대해 겁부터 먹은 정숙이었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부터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다. 그래서 이혼한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을 했다.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재산은 모조리 따로 빼놓고 있었다. 변호사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정숙이 준비해온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자신이 생기고 증빙 자료가 확보된 이상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선방을 노리기로 했다. 정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어차피 이혼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합의 이혼을 하던가 소송으로 가던가 맘대로 해요. 정숙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이혼을 생각해놓고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들은 이미 빼돌렸더군요.
민수는 사색이 되었다. 너무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놀래서 달국질을 다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을 빼돌리다니. 나는 그런 것 없어. 내가 그동안 번 것은 다 어머니 병치레에 들어간 것 네가 더 잘 알잖아.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나를 완전히 멍청이로 알고 있었죠? 당신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병치레로 들어간 비용은 내가 쓴 가계부를 보면 다 나와 있어. 당신 회사에서 받은 배당 같은 것은 나한테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뻔한 거 아니야. 다음 날 민수는 정숙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소장을 받아든 민수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소장에는 민수가 숨겨놓은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차명 계좌, 부동산, 주식, 심지어 몇 년 전 은밀하게 구입했던 해외 별장까지 민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재산들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감히 이 여자가. 시어머니와 도희 역시 소장의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도희는 자신이 차지할 몫이 줄어들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정숙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단호하게 민수와 그의 가족들의 비열한 행태를 폭로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과 그에 대한 민수의 무시와 학대, 그리고 외도와 폐륜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정숙이 제시한 증거들을 부인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정숙이 준비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해외 송금 기록 등 모든 것이 명확하게 민수의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외도를 증명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수많은 증인들이 정숙의 고통스러운 25년을 증언했고 판사는 정숙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민수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정숙에게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했다. 25년간의 억압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다. 정숙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 얻어낸 승리였다. 정숙은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수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정숙은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고 승소로 얻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25년 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정숙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와 정성껏 만든 디저트를 대접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과 자신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활짝 웃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삶. 그녀는 뒤늦게 찾아온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민수와 시어머니, 도희는 그녀의 소식을 듣고 후회와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숙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 의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